예, 지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반건호입니다. 이 보건 6주년 되셨다니까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고요. 이 중요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학생의 사회 정서적 성장을 위한 학교 역할. 주제가 굉장히 방대하고 그래서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정책 현황하고 전망하고요. 또 사회 정서 이슈, 국내외 사례, 그리고 간단히 이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뒤에 토론에서 아마 이종화 센터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좀 보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굉장히 넓은 내용이라서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2012년도에 한림대학에서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연구소가 생겼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왔고요. 바로 이어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경북대학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마 지금은 이종환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중요한 이 보호원이 생겼고 이제 조명원 원장님이 이대 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런 학교 사업을 많이 하셨던 소아정신과 선생님 중에 곽영숙 교수님이 계신데 제주대학에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지만요. 은퇴하시기 전에 학교정신건강의학회를 조직을 해서 또 학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강은영 선생님이 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제 여성가족부 소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2007년부터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국교육환경보건 그림을 좀 보니까 교육부 산하에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하고 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하고 계시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매스컴에서도 가끔씩 나오지만 그런 지방교육청에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구하는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 없는데 어떻게 요약을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수요나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관심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수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공급이라는 게 결국 이 일을 진행할 사람들 또 수혜자들인데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 관계자분들이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학부모 또 학생들이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이 잘 맞아야 결과도 좋을 텐데요. 수요 공급에 어떤 불균형이 생기고 있어서 이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일주일 내내 생각해도 답을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좀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회 정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정신과에서 특히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인 적응, 정서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또 교육학 쪽에서도 이런 사회정서 학습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SEL이라는 게 결국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평생 가는 그런 어떤 발달을 얘기하는데 이 발달 과정 중에 관계 맺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관계 맺기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애착이라는 개념하고도 많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착이라는 거는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하고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돼야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 선생님들하고도 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애착이 잘 형성이 돼야 성인이 돼서 이제 흔히 말하는 배우자를 찾는다든가 이성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사실은 불안정 애착인 경우에 이 관계 맺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 애착의 문제는 이미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 부분을 교정하는 게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SEL에서 말씀하시는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인식, 또 관계 맺기 기술, 또
결정, 훈련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면 좋지만 되지 않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감 저하라든가 자해, 또 최근에 이제 경복궁 낙서했던 친구들도 보면 어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 판단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떤 관계 맺기가 잘 안 될 때 결국 이제 그 외톨이들이나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현상도 생기고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뭐 공감이라든가 학폭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외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좀 더 빨리 시작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일 대학에서 1960년대 말에 뉴헤이븐 스타디라고 해서 이제 펀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고 그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아마 미국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동 발달이나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개념이 이제 그 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제 지식이 좀 적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학업 성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의존을 많이 하고 또 학부모하고 교사들이 또 갈등을 겪게 되고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정신보건법이 생기면서 이제 학교 정신건강 사업이 시작이 돼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세브란스 병원하고 이제 서대문구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아주대학교 정신과하고 오산에서 시작을 했고 그 후에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이제 발표하신 안동현 선생님이 CPSQ, AMPQ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점차 이제 정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AMPQ2에서 이제 문제 학생 또 관심 학생들을 찾아낼 때 결국 이게 아마 SEL에서 얘기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5가지 큰 주제들하고 차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문진수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교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됐을 때 상담센터나 위센터나 또 지역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병원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영유아 검진 사업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찾아내 놓으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학제간 또는 직역별로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영유아 검진 사업도 그게 잘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학교 정신보건 사업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열심히 문제를 드러내게 하고 찾아내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런 그 학교를 벗어나서 뭐 위센터는 그래도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지만 어떤 정신보건센터나 병의원으로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병의원에서 이런 아이들을 보고 학교나 위센터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연결하려고 하면 저희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또 잘못 얘기하면은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반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책, 사업에 대한 걸 또 수요 공급 관점에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은 굉장히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요자 측면에서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필요성을 얼마만큼 절실하게 느끼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요 공급의 또 이 불균형의 그 이유 중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직역이나 어떤 체제 안에서 소통의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좀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SNS죠.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 뭐 이렇게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병원에 와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NS에 가면 다 있거든요. 나쁜 그런 사이트들도 있지만 되게 해서 이 SNS하고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그것도 좀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어떤 그 방향성이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그 국립서울병원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 그 펀드를 받아서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건강한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정신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마 이런 용어에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생각하면 애착의 성인형 버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멘탈리제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 청소년들한테 이런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12회기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어떤 학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거를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12회기를 만들었거든요. 90분씩 12회기니까 12주를 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한꺼번에 2회기씩 해가지고 2시간에 6번 가겠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해 주시는 학교가 없어서 제가 이제 경희대학에 근무하는데 인천에 있는 어떤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상담 선생님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허락을 해 주셨고, 아이들의 그 수많은 그런 째려보는 눈초리를 6주 동안 겪으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해놓고 나서 결론은 이 프로그램을 더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멘탈리제이션 임프루먼트 프로그램 오브 아더런스 커뮤니티 모델에서 이제 미파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미파도 숏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세션짜리를 줄여서 2회기씩 3번 가는 거로. 그래서 간신히 이제 통과가 돼서 진행을 했었고요. 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게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애들이 참여를 하고 효과가 있지. 방과 후에 했더니 처음에 저희가 12회기짜리 할 때 방과 후에 했더니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진행자 역량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 담임쌤이 진행하는 자리에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났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만들 때 참조했던 프로그램들은 뭐 1년짜리, 6개월짜리 이런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열심히 해놨는데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대개는 사장됩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기존에 만드셨지만 유지하거나 또 개선하거나 AMPQ나 CPSQ처럼 이렇게 잘 개선되면서 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려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이건 좀 다른 건데 자해가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막 현장에 계시면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이제 안동현 선생님이 70년대 얘기도 하셨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자해라 그러면 아주 일부 학생들이 담배빵이라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자기 살을 찢어서 다른 애들을 겁주는 그게 이제 굉장히 아주 보편적인 드물지만 자해였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애들이 손목에 또 허벅지에 그런 스카가 몇 개 없으면 아예 그냥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해 예방에 대한 어떤 또 펀드를 받아서 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제 빠샤라고 저희가 이런 애들이 빠샤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살하고 자해가 다르다라는 거를 교육하기 위해서도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자해하는 애들이 자살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자해와 자살이 많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많이 인식이 됐고요. 그래서 자해 시도한 아이들을 좀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빠샤라고 만들어서 적용을 했고요. 그때 이제 썼던 프로그램 중에 내용 중에는 그 해리포터 소설을 아시죠? 그 책을 썼던 조앤 롤링이 이제 해리포터 이후에 썼던 캐주얼 베이컨시라는 단행본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쿠빈더라는 애가 부모님이 의사인데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서 자해를 많이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이제 회복되는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의사 환자 관계 교육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SP라고 해서 어떤 환자를 교육을 시켜서 이제 공감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SP 한 사람이 여러 학생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VR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그 버추얼 페이션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스토리들을 이제 실제 사례들을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도 들어가고 해서 이런 그 책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스쿠빈더 같은 사례들을 해서 그런 덴마크 형식으로 VR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뭐 주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 제약이 없고 일단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참여하기도 비교적 수월하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프로그램의 약점은
일단 애들이 하는 게임이나 SNS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DHD나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임상에서 요즘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디지털 치료제가 100% 실패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영상, 게임 이런 것들 도저히 따라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아까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이제 참여 얘기,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렵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일 관심을 또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학습인데요. 이 학습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좀 문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요약하기 전에 잠깐 이건 좀 다른 주제인데요. 어떤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한참 개학하기 전에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10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에서 아이패드를 만들었고 그 뒤에 이제 스마트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저도 이제 정신과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걔네들이 볼 때는 저를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꼰대가 왜죠? 지금 이제 얘네들이 중2, 중3 되고 있습니다. 이 중2, 중3까지 온 얘네들은 전혀 다른 애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나왔지만 코비드가 4년, 3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가치관, 학교는 매일 가야 된다.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간다. 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또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 가치관 너무 다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죠. 그래서 그게 부딪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또 선행학습을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요약을 전체적으로 좀 해보면요. 이런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수요, 공급 원칙으로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늘고 있는 거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수요자가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교육원에서 보호원에서 많은 좋은 정책들을 갖고 계시고 아까 이제 브로셔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게 수요자들한테 얼마나 어필하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